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라는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라는 게 과연 우리의 노후를 편안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누고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요즘 정말 숨쉬기조차 너무 힘듭니다. 물과 관련 뉴스인데, 자, 관련한 뉴스 만나보시죠. 부산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달 중순 1,700원대를 넘어선 이후 이달에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전에 일정 금액을 넣으면 이제 이만큼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안 돼서 기름을 자주 넣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장을 보는 시민들도 상품을 담기가 겁이 납니다. 예전에 한 1, 2만 원이면 그 두 식구, 세 식구가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필품 위주의 생활 물가 지수는 무려 4.4%나 올라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부산은 또 다음 달 택시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고 금리 인상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 물가 인상 요인이 많은 상태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빠듯한데 물가가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말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서민들이 삶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인데 네네. 물가 요인까지 겹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나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계속되는 게 또 더 걱정스럽다고 봅니다. 네. 네. 외부적 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근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2.8%거든요. 예. 이게 2012년 1월에 3.1% 이후로 가장 높은 사상 최고의 상승폭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부적 요인을 찾아보면 시중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네네.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비 쿠폰, 카드 캐시백 등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사실상 물가를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죠. 예.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정책의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영업자들 재난손실금, 이런 것들도 지금 나가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추가로 좀 출연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물가를 더 올리는 기폭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런 정부의 각종 소비 진작 정책들 네. 시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네. 소비 진작 정책들을 하고 있는 방향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서민 경제가 너무 눌려 있었어요. 자영업자들에서 이런 정책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소비 진작 정책들이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소비 진작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마 이번 달 말 금리 인상 논의도 아마 하지 싶은데 네네네. 한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통화정책뿐만 아니고 각종 정부의 정책들도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박 후보님. 네, 금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절을 해가면서 물가에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대출 수요자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정치적 요인으로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은 모든 후보들이 결국 성장률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통화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또 정부는 시중의 경기 개선 정책들을 통해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팔러시 믹스 정책 조율이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전에는 이게 물가 잡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제 인플레 요인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2분기나 3분기쯤 잘 핀다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연준에 테이퍼링을 추구를 하지만 금리 인상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제적인 동향이나 이런 것들 우리 정부 당국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로 말씀해 네, 주시면. 결국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의 조합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마 서민 여러분들께서는 물가 인상에 대출금리 인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정부가 거기에 맞는 정말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곧장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 맞게끔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동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 뉴스는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관련한 뉴스 만나보시죠.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크고요. 앞으로는 더 이제 연말도 있고 하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일상 회복 시작과 함께 직원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종업원이 필요해서 저희 이제 파트너십 분도 뽑을 계획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오실 손님분들을 대비해서 새로운 볼거리, 새로운 인테리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잘 다니던 분도 지금 백신 안 맞았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고 모든 걸 다 같이 풀어줘야지 위드 코로나 말만 위드 코로나지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의 재택 치료가 확대되고 이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을 동네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정책 쭉 봤는데요. 특히나 조금 논란이 되는 걸 바로 여쭙겠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역 패스에 대해서 차별이다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이제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박 특보님 말씀 먼저 듣고 변대행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법적인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인 상황에서 결국 백신 접종에 대한 우대 혜택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방송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생활 일반 영역까지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 공공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영역이 있고 또 일상 공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엉뚱한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위험시설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불축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엉뚱한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뚱한 피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려면은 그 기본 전제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면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고육주착이라고 저도 봅니다. 물론 방금 예를 들자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잘 다녔는데 갑자기 방역 패스, 그러니까 백신 패스가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떤 영역이든 아직 이제 논의 과정이니까 이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복 1단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2단계, 3단계 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요.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를 쭉 살펴봤을 때 확진자가 급증하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부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지금 2,000명대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은 부산도 좀 늘어났죠. 그런데 이게 향후에 한 7,000명 수준, 1일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0,000명까지 수준을
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역태세를 갖추겠다는 게 방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는 뭐 어쩔 수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다가 일정 순간 안정세나 조금 하향 곡선을 타는 그 시점, 그때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앞서 말씀드린 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꼭 지키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은 좀 그런 게 돼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이 잘 갖춰져 있고요. 네네. 사실은 자율과 책임하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결국은 안정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단계까지, 그 시점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좀 다른 점이 뭐냐, 위드 코로나긴 하지만 정말 마스크를 잘 쓰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뉴스는 지난해 기업의 역외 이전이 900건이 넘는다는 소식인데요. 만나보시죠.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부산 지역 전출입 기업 1,676개사를 분석한 결과 역외로 전출한 기업은 927개, 부산으로 전입한 기업은 749개로 전출이 전입보다 178개 많았습니다.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이전이 가장 활발했고 업력으로는 5년 내외 또 연매출 10억 미만의 사업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출입 기업을 연매출 10억 원 이상으로 특정할 경우입니다. 기업 수로 따지면 전입이 104개로 전출 136개보다 적지만 매출액 규모는 전입이 8,401억 원으로 전출 7,174억 원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법인이 순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부산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다고 판단하고 이전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집중을 해서 제2센텀 첨단 산업단지와 같은 인프라 조성과 함께 혁신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충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기업들이 나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업은 남아있는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이 나간다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박 특보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출 기업의 숫자에 이렇게 매몰되기보다는 그 기업의 질을 보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최근에 신생기업들,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신생기업들이 많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질보다 양이다, 뭐 이런 아니 양보다 질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시장 권한 대행하고 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는데 매년 이제 예산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하면은. 사실은 안에 들어보면 어떤 예산을 받았느냐, 국비 예산을 받았는데 정말 알토론 같은 예산, 미래 성장동을 키우는 그런 시드머니 같은 금액은 작지만 예산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는 항상 이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유출 기업이나 순유입 규모, 이게 내가 질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양도 무시는 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 양질의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인프라를 조성하는 문제, 제2센텀이나 아까 저기 얘기했듯이 각종 인센티브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뭐 인센티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뭐 고민하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 이전을 결정짓는 요소가 과거에는 입지라든지 세제 혜택 또는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 또는 뭐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정주 환경, 업무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를 보낼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질에 오히려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지적인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경영 정보의 취득 용이성과 같은 그런 종래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주 환경,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하고 그리고 환경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밀도로 집적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에 따라서는 많은 예. 신생기업들이 부산에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주 여건 하면 뭐 공공기관 이전만 살펴봐도 부산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 없는데 그렇죠. 왜 기업들은 부산에 안 올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 여건이라는 거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전 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산만큼 이렇게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춘 데는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차원의 정주 여건이라는 일반 산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강서나 이런 데. 해운대 이쪽은 정주 여건이 좋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을 더 낮게 만들어야 되는 취지로 보이고요. 네. 그건 맞는 방향으로 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좋은 기업이 오려면은 그 기업에 쓸 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재가 지역에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산학협력과 관련되는 그걸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 양성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주요 뉴스는 이 정도로 살펴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산이 가장 먼저 전국 대도시 중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렸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정책적으로는 축소사회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알려진 노후 대책이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 구체적인 이야기 김조환 경성대 경제금융물리학부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자료 하나 보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시죠. 자, OECD 국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44%, 미국이 23.1%, 칠레가 17.6% 등의 순위로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3.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이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득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의 그것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노인층이 100명 가운데 44명이 된다. 전체 소득의 반을 딱 끊었을 때 그 네. 반에도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한국의 이렇게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노인의 빈곤율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확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대비할 여유가 없었는 그런 측면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 체계가 상대적으로 아직 이 선진국에 비해서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노인 빈곤율의 상당 정도가 우리나라의 산업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해당됐던 분들이 그대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거의 다 이 노인 빈곤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로 우리가 특히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아주 낮습니다. 아하. 그 낮은 데다가 노인의 독거 비중에 노인 빈곤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76%가 되는데 그 여성 독거 비중이 81%나 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과 아주 뚜렷한 차별이 나는 것이 같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리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상대적 빈곤율, 이 OECD 국가에서 4위인데 네네. 이걸 4위로 만드는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4위입니다. 그렇죠.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것이 노인 빈곤율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말씀 이어갈게요. 그럼 높은 빈곤율, 특히나 은퇴 연령층의 빈곤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며 여러 가지 공적 정책적인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적인 부분을 이렇게 높였을 때 물론 뭐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요. 공적연금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려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올리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연령 인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것과 함께 또 이 선진국에 맞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생산 연령 젊은 층에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가 쏟아나오는 이런 이 결정적인 노인 문제에서는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두 분이 계시지만 당장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주다가 뭐 10,000원이라도 깎겠다 이러면은 다시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나마 앞서 이제 우리 OECD 국가 대비해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같은 게 굉장히 세계 최고죠. 뭐 빈곤율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기초연금을 인상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인상 이런 요인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2019년 대비 OECD의 그 우리 공공의 사회지출 비중을 보면은 한 12.2%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이 20%라고 보면은 아직 OECD도 61% 수준이기 때문에 높여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이제 국가의 재정 여력이 투여될 여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반증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을 때는 쉽지가 않은 개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초연금도 갈수록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고민은 하는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형국인데 말씀 이어가 주시죠. 이게 문제를 좀 더 정치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정밀하게 갖춰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범위한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소득 대체율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급속한 고령화도 큰 원인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저는 그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사실 지금의 노령층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또 부모 부양에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자녀 교육, 결혼에 또 많은 돈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만들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 시장이 굉장히 경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없거든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함께 또 임금체계도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능력 위주의 직무성과급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령층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결국 우리의 노인들이 많은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사회적 합의가 다 필요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보고 계십니다. 약간 피라미드식이죠. 눈에 띄는 게 이제 개인연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 7.9%, 그리고 국민연금 받고 있는 분들이 43.1%, 그리고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게 가장 마지막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최저 노후 생활비가 95만 원 봤을 때 적정 노후 생활비가 한 137만 원 정도 된다라는 표인데 국민연금에 좀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43.1%밖에 안 돼? 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이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취약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률이 43.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수급률보다도 저는 이 요율의 문제가 지금 더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국민연금을 지금 올해부터 이제
1955년생이 이제 65세에 들어서는 노인 빈곤층에 들어서거든요. 네네. 그러면 매년 60만에서 80만 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한 800만 명이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을 떠받쳐 나가려면은 지금에 있는 국민연금의 요율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이.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할 것이냐. 네. 지금 3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강화할 것이냐, 네. 아니면 국민연금의 요율을 높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 중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공적연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요율을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요율을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빨리 높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밑에 있는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세대, 30대의 청년 세대들은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율을 높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추가 설명해 주실 것 국민연금 같아요. 이 보험료율이 지금 우리 9%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9%로 돼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한 12%에서 13%까지 아주 조금 점진적으로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이걸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연금에 너무 지나치게 네. 한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표에서 봤을 때도 다른 개인연금 수급률이 7.9%밖에 안 되고 네, 네. 그건 주택연금도 당연한 퇴직연금도 굉장히 좀 네. 열악한 수준이어서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공적연금이 선진국 대비해서 일정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고 예. 지금 국민연금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과 대비했을 때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의 영역 그리고 주택연금의 영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선진국이 거의 다 뭐 지금 사적연금이 예컨대 뭐 거의 50%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우리나라는 16.9%거든요. 개인연금하고 다 합치면은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부터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그와 함께 공적연금 영역도 높여야 되는데 아까 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원의 문제에서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있는 이 시점일 때 이제 들어가는 노인 연령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일 때 상대적으로 저는 요율을 빨리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정년 연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이어가 주시죠.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까 요율을 높이자는 그런 네네.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55세부터 한 77세까지의 월 평균 연금 소득 수준이 한 57만 원 정도 돼요. 네. 앞서 표에 나왔다시피 기초생활을 1인 가구가 하는데 97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평균 생활비 연금 받아서는 평균 생활비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받는 연금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인 건 같고요. 거기에는 분명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 지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국민연금과 같은 그 요율을 높이는 문제 네. 플러스를 해서 사적연금 부분에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훨씬 10년이 훨씬 넘었지 네네. 않습니까? 넘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가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시불로 타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연금제도의 취지에서 보면은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종신연금화 시키는 문제라든지 아시다시피 주택연금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마 60세 이상 그 가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대에 되신 분들 한 1% 수준이 그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또 주택 가격이 워낙 높이 뛰다 보니까 네. 해지가 해지율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복합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특보님. 네. 그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핵심은 결국 포괄성과 적절성이거든요. 그만큼 모든 노인들이 다 포괄해서 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은퇴 전의 생활과 유사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 적절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삼층 구조를 보게 되면 각 층의 기능들이 서로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에 볼 수 있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후소득 보장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생계급여보다도 미흡하는 그런 금액을 지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넓은 사각지대 그리고 낮은 실질소득 대체율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입률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도에 인출을 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퇴직연금은 이제 준공적 연금화하겠다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고요. 결국 가입자도 자영업자나 그 상용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범위를 넓히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퇴직연금에는 있습니다. 자, 그림 보고 계십니다. 노년 부양비를 쭉 살펴드릴 텐데요. 이 통계청이 발표한 노년 부양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의 수 2010년 14.8명에서 2040년이 되면 60.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60명을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1명을 2명이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좀 갈수록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예. 이 노년 부양비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네. 부양하는 노년 인구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 연령 인구는 쉽게 얘기하면 15세에서 64세를 얘기합니다. 이 생산 연령 인구에서 지금 이 2020년에 2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가 벌써 23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년에 막 한 2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부산은 28.3명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서도 5명 정도가 더 빨리 늘어나니까 얼마나 우리 노년 부양비가 부산이 지금 급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노년 부양비와 유사하게 그 고령화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령화 네네네. 지수. 그거는 유소년에 대비한 그건데 비슷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2021년에 138.8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이야. 10년 네네.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까 정년 연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 이게 기준을 바꾸면 여러 가지 또 행제적, 제도적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걸 벌써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토론회를 했는데 생산 연령을 지금 15세에서 64세가 아니고 20세에서 69세 내지 74세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노인 부양비를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형이 저렇게 돼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이 쭉 나오는데 시장형 사업단이 31만 원,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이 178만 원. 이게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서 말이죠. 변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노인 일자리 사업 분류가 아시다시피 공공형이라는 거는 공익활동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가 사회 기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재능 기부가 많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간형은 그 말씀 그대로 요즘은 노인의 새로운 창업 이런 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령 친화기업에 진행할 경우에는 기업에도 지원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보면은 노인의 일자리 고용률을 참고를 하면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낮지만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OECD 국가 상대적으로 비하면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이나 노인의 고용률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한시적 일자리고 질 낮은 일자리가 많이 양성이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염두에 두고 네네. 국가 정책적인 방향을 끌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벌었을 때 자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돈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경제적인 거죠. 수준이 되느냐, 그게 네.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예. 노인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면서 고용률을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통계위한 착시 효과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세금으로 만드는 재정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양질이 아닌 일자리거든요. 결국 지속 가능성이 없고 확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정부가 이제 좀 더 관점을 바꾸게 된다면 이렇게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보다 노인의 어떤 직업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죠. 더군다나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정말 실질적인 의미의 노인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어떤 해고나 이런 고용, 파견, 기간제 이런 거와 관련된 부담 없이 고령층의 인력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포괄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예, 이 노인 일자리에서 방금 우리 고용률이 높다라는 OECD에서 맞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최근에 이 보험개발원에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은퇴시장 리포트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이 3억 6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노후를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냐면 6억 3천만 원 정도. 네네.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이게 거의 반밖에 안 되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최소 자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은 한 20년 이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급속한 고령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노인 인구의 상당 정도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 저는 내년부터 베이비 부머에서 결절점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9, 5년 세대는 사실 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낮은 일자리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신 5년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있고요. 양호하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상당히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일정 정도 주도하는 그런 노인이면서도 이런 걸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장형의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을 이제까지는 참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공급 능력이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일정 정도 아까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을 포함해서 노인 일자리를 일정 정도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산 가능 연령 통계치에서 잡는 그 기준 자체를 좀 올리게 되면 당연히 고령층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도 세금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일자리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나서야 된다. 시민사회가 이런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와 이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이것에 예컨대 지하철 요금을 우리 올리는 거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저는 그냥 정부가 제도적 정책만 가지고는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고령자 사회도 들여다보면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또 노령층이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업에 어울리는 분도 계실 거고 창업에 어울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고령 사회를 보는 관점을 발상을 전환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저희가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령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청년들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혜는 결국 고령층이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기술이나 다양한 이런 제도들이 고령층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청년들의 일이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드바이스나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령 통합적인 그런 제도 개선
그리고 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러한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실버 산업을 위한 실버 이코노미를 위한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노인분들께서도 편하게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노인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네네.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창업 말고 또 다른 길은 없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좋은 자리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갈 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일 없다 보니까 창업이 느는 겁니다.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은 60세 이상 노인 창업이 거의 다른 연령대 배까지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 종류 자체도 서비스업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 숙박, 뭐 도소매업 이런데 그만큼 질 낮은 창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이런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창업 프로그램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만큼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우리 특보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적절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네.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런 측면에서 제3섹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간과 함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형태를 통해서 노인 창업에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질이 낮은 그런 창업이 아니고요. 네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창업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위에도 이제 현직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네. 뭐 1인 법인을 낸다던가 이런 분들 네. 창업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나보시죠. 주민센터였던 이 건물은 금정구의 인구 감소로 장전 2, 3동이 통합되면서 쓰임을 다했습니다. 대신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별 맞춤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45세에서 65세, 신중년을 위한 학습관이 생긴 건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부산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3년 7%에서 2015년 2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부산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목표 인구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른바 축소 사회에 적응하자는 얘기입니다. 1인 가구, 신중년, 노인, 외국인 청년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세밀하게 지원해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자, 이전과는 다르게 뭐 청년층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반전이 아닌 이제는 축소 사회에 좀 적응을 해 가야 된다. 근데 축소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위축된 그런 사회는 아닐 테고. 그렇죠. 어떻게 적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걸 꼭 축소 사회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즉 인구 규모에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죠. 인구 규모보다는 인구 구조의 문제, 그죠? 고령층이 많으면 고령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 도시가 자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공간이 넓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방금 뉴스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여러 가지 이 남는 공간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노인 일자리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걸 그냥 노인들에게 그냥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측면이 아니고
은퇴 인력들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아까 사회적 경제를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으로의 이렇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이 매칭을 만들어주는 구조 하나 하고요. 또 1인 창업 부분도 제가 아까 조금 더 보태면은 이 축소사회와 관련해서도 보태면은 이제 이 지금부터 나오는 신노년 세대들은 4차 산업혁명에도 상당히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 경제 포털에서 이미 그걸 내놓고 있는데 무자본 1인 창업을 은퇴 그 노령 인구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를 열 수 있다. 자본 없이도. 그리고 예컨대 뭐 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해주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PDF로 책을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자기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좀 이렇게 만든다면은 굳이 이제는 인구 수만을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도시의 측면에서는 인구를 서로 뭐 여기 있는 인구가 뭐 예컨대 양산으로 갔다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부산이 얼마나 그 노인 인구의 비중에 비해서 고령 친화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고령 친화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자족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치중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부산시가 우리 인구 정책의 기본 계획을 만들 때 목표인 것을 두지 않은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인구 구조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도시 계획이나 우리 삶의 질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도 굉장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일자리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절절한 일자리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정규직, 금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정규직 위주로 돼 있다고 한다면은 정년이나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것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형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화에 맞춰서 일자리 2.0 버전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플랫폼 노동자나 굉장히 많은 수가 늘었는데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거든요. 박성훈 특보님. 결국은 이제 우리의 경제 구조 자체를 고령 친화 경제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령 친화 생태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령층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일 수가 있을 거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컨셉도 개념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진 미래거든요. 결국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 친화 사회에 맞는 모든 사회의 구조나 경제 단위 저희가 거기에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박 특보님께서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그건 이제 경향성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유연하게 하려면 네덜란드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1.5%입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역시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유연화 문제에 있어서 급격하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서 생산 연령층에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좀 단계적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60세 이상 현재로서 은퇴한 연령에 대해서는 예컨대 노동시장을 상당히 유연화시켜가지고 임금 피크 제도 좋고 혹은 또 방금 얘기했던 파견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성대 경제금융물리학부 교수 그리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세 분 함께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노인 문제가 이제 현재 있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장사하시는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